혼자가 익숙해진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외롭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나이. 저도 그렇습니다. 그날 새벽 꽃집 앞에 낡은 트럭 한 대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37년 만에 다시 마주한 사람. 흰 머리가 된 그는 무릎을 절뚝이며 말없이 흙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7년 만의 재회, 그리고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제 마음. 잊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기막힌 사연을 들어주시겠어요? 사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새벽 4시 30분. 윤정이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20회 넘게 몸에 밴 시간이었다. 침대 맡 작은 탁자 위엔 어제 적어둔 메모가 놓여 있었다. 장미 20송이, 국화 30송이, 카네이션 빨강 15송이. 글씨체는 또박또박했지만 끝이 살짝 떨려 있었다. 요즘 부쩍 그랬다.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보니 60살 여자가 서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은 절반이 하였고 미간 사이엔 깊은 주름이 자리했다. 정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작은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혼자구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원망도 체념도 아닌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말투였다. 꽃시장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를 들으며 핸들을 잡고 있으면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직 깜깜한 새벽거리엔 그와 같은 사람들만 있었다. 일찍 일어나 누군가의 일상을 준비하는 사람들. 가락시장 꽃도매상가는 벌써 환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꽃들이 물을 머금고 반짝였다. 정희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단골 도매상을 찾았다. 일찍 오셨네요, 사장님. 매일 같은 시간인데 왜 놀라세요? 도매상 아주머니와 주고받는 인사도 20회째 똑같았다. 정희는 준비해온 메모를 보며 꽃을 골랐다. 장미는 봉오리가 단단한 것으로, 국화는 꽃잎 끝이 마르지 않은 것으로. 손끝으로 줄기를 만지면 꽃의 상태가 느껴졌다. 이것만큼은 20년 전 미술교사였던 그때보다 더 정확해졌다. 차에 꽃을 가득 실고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날씨를 알려주었다. 맑음, 최고 기온 23도. 꽃 파는 날씨로는 나쁘지 않았다. 가게 앞에 차를 세우고 꽃들을 하나씩 내렸다. 물통과 꽃병, 포장지며 리본까지. 정원일지라는 간판을 달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는 모든 게 새로웠다. 이혼 후 홀로 서는 두려움도, 꽃을 다루는 설렘도. 이제는 모든 게 익숙했다. 꽃을 물에 담그고 시든 잎을 정리하고 가격표를 붙이는 일. 손은 저절로 움직였다. 마음은 고요했다. 외롭다는 생각조차 익숙해져 버린. 가게 문을 열고 오피이엔 팻말을 내걸 즈음 건너편에서 작은 트럭이 멈췄다. 짐칸에는 삽과 호미, 작은 나무들이 실려 있었다. 트럭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정희의 손이 멈췄다. 키는 여전히 컸고 어깨는 약간 굽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모두 하얗게 변해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그대로였다. 왼쪽 다리를 살짝 끌며 걷는 모습도. 정희는 가슴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최도영이었다. 남자도 정희를 알아봤다. 트럭에서 삽을 꺼내던 손이 멈췄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정희는 괜히 꽃 정리하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다. 손이 떨렸다. 37년 전쯤인가. 그때도 봄이었다.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3학년, 체육교육과 4학년. 교정 벤치에 앉아 그가 그려준 정원 설계도를 보며 말했었다. 졸업하면 정말 이런 꽃집 할 거야. 그때 정원은 내가 만들어줘.
그는 웃으며 대답했었다. 그러자 내 꽃집 정원은 내가 만들어줄게. 하지만 삶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정희는 졸업 후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도영은 체육교사가 되었다가 무릎 부상으로 그 꿈마저 접어야 했다. 이따금 동창회에서 서로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가 결혼했고 딸이 있다는 것,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것, 정희 자신이 이혼했다는 것. 이제 둘 다 예순을 넘겼다. 도영이 천천히 걸어왔다. 가게 앞 작은 화단 앞에서 멈춘 그는 무릎을 굽혀 흙을 만져보았다. 구청에서 의뢰받은 일인 듯했다. 이 화단을 새로 정비하러 온 것 같았다. 정희는 물뿌리개를 들고 가게 앞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 가장 자연스러운 핑계였다. 도영과의 거리는 이미 30걸음도 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도영이 먼저 인사했다.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여전히 낮고 온화했다. 네, 안녕하세요.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시선을 마주치지는 못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왜 가슴이 이렇게 뛰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화단 정비하러 왔어요. 구청에서 의뢰받아서. 아, 그러시구나. 꽃집 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20해 정도요. 대화는 어색했다. 서로를 알아보긴 했지만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37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무거웠다. 도영은 삽을 들고 화단의 마른 흙을 파기 시작했다. 삽질을 할 때마다 왼쪽 무릎에 힘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게 보였다. 정희는 계속 물을 주는 척하며 그를 훔쳐보았다. 여전히 성실했다. 화단에 말라 죽은 식물들을 하나씩 뽑아내고 흙을 고르게 만들고 새로 가져온 작은 나무들을 심는 모습이 정성스러웠다. 그때 큰 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췄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정희보다 20살은 어려 보였다. 짧게 자른 머리와 깔끔한 바지 정장을 입은 모습이 도시적이었다. 정희의 조카 박현주였다. 이모. 현주는 가게로 뛰어왔다. 손에는 녹음용 보이스 레코더를 들고 있었다. 방송국 PD인 그는 언제나 어딘가에서 소재를 찾고 있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이모, 저분. 현주가 화단 쪽을 가리켰다. 도영이 무릎을 꿇고 작은 나무를 심고 있는 모습이었다. 저분 혼자서 저 넓은 화단을 정비하고 계시네요. 무릎도 안 좋아 보이시는데. 현주는 늘 이랬다. 어떤 상황이든 장면으로 보는 습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장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는데 능했다.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정희는 망설였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가까이 가기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이모, 그냥 커피라도 한 잔 드리세요. 힘들어 보이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현주의 말이 정희의 등을 떠밀었다. 정희는 가게 안에서 일회용 커피잔에 따뜻한 커피를 담았다. 설탕과 프림은 따로 작은 봉투에 넣었다. 손이 떨렸다. 도영에게 다가가는 30걸음이 길었다. 그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흙을 만지고 있었다. 드세요. 정희가 커피를 내밀었다. 도영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정희는 확신했다. 이 남자도 자신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반갑지만 두렵고 그리워하지만 조심스럽다는 것을. 고맙습니다. 도영이 일어서면서 커피를 받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많이 아프세요? 정희가 물었다. 걱정하는 마음이 저절로 목소리에 스며들었다. 오래된 부상이라 괜찮습니다. 도영은 작게 웃었다. 그 미소는 오래전 모습과 똑같았다. 꽃집 이름이 정원일지네요. 도영이 가게 간판을 보며 말했다. 예. 매일매일 정원 이야기를 쓴다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정원일지. 사실은 그와 함께 꿈꾸던 그 정원을 기억하며 지은 이름이었다. 현주가 다가왔다. 이모, 이분도 정원 관련 일 하시는 거죠? 완전 운명 같은데요. 현주의 말에 두 사람 모두 당황했다. 운명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거웠다. 조경 기사입니다. 이런 작은 화단이나 정원 관리하는 일을 해요. 도영이 설명했다. 와, 이거 완전 장면이에요. 꽃집 사장님과 조경 기사님의 만남. 이모, 이거 잡아야 해요. 현주는 늘 이런 식이었다. 삶을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지금만큼은 그 밝은 에너지가 고마웠다. 어색한 분위기를 환기시켜 주었다. 네, 수고하세요. 도영이 다시 화단으로 돌아갔다. 이모, 저분 알고 계시는 거죠? 현주의 직감은 언제나 날카로웠다. 왜 그렇게 생각해? 이모 표정이요. 그리고 저분도 이모 보는 눈빛이 남달라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게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현주는 더 묻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도영의 작업이 거의 끝나갔다. 화단에는 작은 나무들과 꽃들이 새롭게 심어져 있었다. 보기 좋게 정리된 모습이었다. 도영은 트럭에 도구들을 싣기 시작했다. 정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가게 뒤 쓰레기통에서 어제 버리려다 맘마른 꽃다발을 꺼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쁜 장미 꽃다발이었다. 이제는 꽃잎이 떨어지고 줄기만 남은 상태였다. 원래라면 당연히 버릴 것이었다. 하지만 정희는 그 꽃다발을 쓰레기통에서 꺼내어 품에 안았다. 마른 꽃도 꽃이다. 시든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다시 피어날 수도 있다. 정희는 그 꽃다발을 안고 도영에게 걸어갔다. 저 실례지만. 도영이 트럭 문을 열며 돌아봤다. 이거 드릴게요. 정희가 마른 꽃다발을 내밀었다. 도영은 당황한 듯 했다. 좀 마른 꽃이긴 하지만 마른 꽃도 나름대로 예뻐요. 집에 놓아두시면 오래 갈 거예요. 도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꽃다발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오세요. 정희가 말했다. 자신도 놀랄 만큼 자연스러운 말이었다. 내일도 할 일이 있나요? 화단 옆에 작은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도영은 잠시 생각했다. 구청에서 의뢰받은 일은 오늘로 끝이었다. 하지만 정희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럼 내일 오겠습니다. 도영이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트럭이 멀어져 갔다. 정희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가슴이 뛰었다. 그리고 두려웠고 그리웠다. 여러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현주가 다가와 정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모. 응.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아 보여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게 앞 화단을 바라봤다. 새로 심어진 작은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뿌리를 내리려고 애쓰는 모습 같았다. 저녁 무렵 정희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원룸 아파트.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간단한 저녁을 먹고 차 한 잔을 마시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자꾸 오늘 일이 떠올랐다. 도영의 쉰 목소리, 무릎을 아파하는 모습, 마른 꽃다발을 받던 당황한 표정.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멀리 가게가 있는 방향을 바라봤다. 깜깜한 밤이었지만 그곳에 작은 화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내일이면 도영이 다시 올 것이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었다. 나는 오늘 오래된 계절을 다시 만났다. 정희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창가에 서 있었다. 오래전 잃어버린 시간이
오늘 다시 움트기 시작한 것 같았다. 무서웠지만 설렜다. 혼자였던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도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3시 50분. 마음이 들떠서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다. 꽃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정희는 평소와 다른 꽃들을 샀다. 하얀 국화 대신 연보라색 리시안 셔츠를, 빨간 장미 대신 분홍 장미를, 자신도 모르게 부드러운 색깔의 꽃들을 고르고 있었다. 가게 문을 열고 꽃 정리를 시작했다. 어제와 똑같은 일이었지만 마음은 달랐다. 자꾸 시계를 보게 되고 밖을 내다보게 되었다. 도영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지만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오전 10시쯤 익숙한 트럭 소리가 들렸다. 정희의 가슴이 뛰었다. 어제와 똑같은 트럭, 똑같은 사람.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설렘이 있었다. 도영이 트럭에서 내렸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운 걸음이었다. 정희에게 작은 인사를 건넸다. 일찍 오셨네요. 할 일이 있다고 하셔서요. 정희는 가게 옆 작은 공터를 가리켰다. 화단 옆 자투리 땅이었다.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들이 몇 개 버려져 있는 곳이었다. 저기요. 예전부터 정리하고 싶었는데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났어요. 도영이 그 공간을 살펴봤다. 가로세로 서너 평 정도의 작은 땅이었다. 하지만 위치는 나쁘지 않았다. 햇빛도 잘 들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여기에 뭘 만들고 싶으세요? 작은 정원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도영의 눈빛이 달라졌다. 정원이라는 말에 뭔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럼 일단 정리부터 해볼까요? 도영이 트럭에서 삽과 호미를 꺼냈다. 정희도 가게에서 장갑을 가져왔다. 두 사람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다. 조경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한 15년 정도요. 그전엔 체육교사였거든요. 정희는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모르는 척했다. 왜 그만두셨어요? 도영이 잠시 손을 멈췄다. 무릎을 툭툭 쳤다. 이게 나빠져서요. 축구하다가 십자인대를 다쳤는데 수술 후에도 계속 아프더라고요. 체육교사 하기엔 무리였어요. 그래서 조경이를 뭐라도 해야 살잖아요. 그때 딸이 어렸거든요. 딸 이야기가 나오자 도영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다. 정희는 더 묻지 않았다. 저도 교사였어요. 미술. 아, 그래서 꽃배치가 이렇게 예술적이었군요. 도영의 말에 정희는 작게 웃었다. 미술교사는 왜 그만두셨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요. 정희도 더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이혼 이야기는 아직 무거웠다. 두 사람은 묵묵히 풀을 뽑았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함께 흙을 만지고 있으니 마음이 편했다. 1시간쯤 지나자 작은 공터가 말끔히 정리되었다. 잡초도 뽑고 쓰레기도 치우고 돌들도 골라냈다. 비어있지만 깨끗한 땅이 드러났다. 이제 뭘 심을지 생각해봐야겠네요. 도영이 땀을 닦으며 말했다. 작은 나무 몇 그루와 꽃들, 그리고 벤치 하나 정도. 좋네요. 설계도를 그려볼까요? 도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과 연필을 꺼냈다. 연필은 손가락만큼 짧았다. 다 쓸 때까지 아껴 쓴 흔적이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20해 전 자신이 교사를 그만둘 때도 돈이 어려웠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았다. 홀로 딸을 키우면서 부산까지 안고 살아온 세월이 그 짧은 연필에 담겨 있었다. 도영은 땅을 보며 연필로 선을 그었다. 몇 번의 선만으로 작은 정원의 모습이 나타났다. 나무들이 들어갈 자리, 꽃밭이 될 곳,
벤치가 놓일 위치까지. 와, 정말 정원사네요. 정희가 감탄했다. 그냥 취미예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저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게요. 미술 교사셨으니까.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다. 과거의 기억이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오래전 대학 교정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던 시간들. 점심 드세요. 정희가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일 도와주셨는데 점심도 안 드리면 안 되죠. 가게 옆에 작은 카페가 있어요. 도영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카페는 정말 작았다. 테이블 4개가 전부인 동네 카페. 정희가 단골인지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다. 오늘은 누구와 함께 오셨네요? 네. 정원 만드는 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두 사람은 창가 테이블에 앉았다. 정희는 파스타를, 도영은 김치찌개를 주문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도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혹시 대학 때 미술교육과에 윤정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분이 맞나요? 정희는 놀란 척했다. 어떻게 아세요? 저도 그 대학 나왔거든요. 체육교육과. 정말요? 그럼 우리 같은 시기에? 네. 1살 위였지만 이제 서로를 알아봤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대화였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때 참 오래됐네요. 그러게요.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음식이 나왔다. 두 사람은 천천히 먹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때는 꿈이 많았잖아요. 정희가 말했다. 그러게요. 저는 체육교사가 되어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꿈이었는데 이루셨잖아요. 비록 중간에 그만두셨지만 그것도 그렇네요. 정희 씨는 꽃집이 꿈이었나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꽃집이 꿈이었던 건 맞지만 그 꿈에는 도영이 함께 있었다. 어릴 때부터 꽃을 좋아했어요. 미술교사를 하면서도 언젠가는 꽃집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하고 계시니까 꿈을 이루신 거네요. 일부는요. 정희의 대답에 도영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일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점심을 마치고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왔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다. 이제 뭘 할까요? 우선 화분부터 정리해 볼까요? 가게에 오래된 화분들이 많아서요. 정희가 가게 뒤편을 가리켰다. 크고 작은 화분들이 쌓여 있었다. 어떤 것은 깨져 있고 어떤 것은 흙이 굳어 있었다. 이런 건 다시 쓸 수 있어요. 도영이 깨진 화분을 들어 올렸다. 깨진 거 어떻게 써요? 이렇게요. 도영은 깨진 부분을 땅에 박아 넣었다. 그러니까 반 화분이 땅에 묻힌 형태가 되었다. 화분 정원이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요. 도영의 아이디어가 신기했다. 정희는 감탄하며 다른 화분들도 가져왔다. 두 사람은 화분들을 정리하며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눴다. 혼자 사세요? 정희가 물었다. 딸하고 둘이 살아요. 수아라고 30이에요. 결혼은 안 했나요? 아직요. 저 때문에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도영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왜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딸을 키웠거든요. 수아가 저를 많이 걱정해요. 착한 딸이네요. 너무 착해서 탈이에요.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정희는 도영의 표정에서 깊은 걱정을 읽었다. 딸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정희 씨는요? 가족이 있으세요? 혼자 살아요. 결혼은 했었어요. 이혼했고요. 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도영은 더 묻지 않았다. 해가 기울 무렵 화분 정리가 끝났다. 작은 공터에는 여러 크기의 화분들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었다. 아직 꽃을 심지는 않았지만 벌써 정원의 모습이 보였다. 내일은 흙을 넣고 꽃을 심어볼까요? 도영이 제안했다. 그러면 좋겠어요. 어떤 꽃을 심을까요? 사계절 피는 꽃들로 해요. 지속 가능한 정원이 좋잖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속 가능한 정원, 지속 가능한 관계. 자신들에게 그런 게 가능할까? 그런데 대가를 받으셔야죠. 이렇게 일해주시는데. 아니에요. 저도 재미있어서 하는 일인걸요. 그래도 안 되죠. 커피라도 매일 한 잔씩 드세요. 도영은 작게 웃었다. 그럼 커피로 받을게요. 해가 질 무렵 도영이 도구들을 정리했다. 트럭에 실으면서 정희에게 말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올게요. 네. 기다릴게요. 기다린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정희는 자신도 놀랐다. 도영의 트럭이 멀어져 갔다. 정희는 오늘 함께 만든 작은 정원을 바라봤다. 아직 꽃은 없었지만 뭔가 시작된 느낌이었다. 그때 건너편에서 한 여자가 이쪽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차 안에 앉아 있었는데 정희와 도영이 함께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젊은 여자 같았다. 그 여자는 도영의 트럭이 사라지자 차를 몰고 따라갔다. 정희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마음이 가벼웠다. 오늘 하루가 즐거웠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가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만드는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런 감정이 괜찮은 건지 너무 성급한 건 아닌지 60살에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그날 밤 정희는 오래간만에 그림을 그렸다. 작은 스케치북에 연필로 그린 정원 그림. 화분들이 놓인 모습, 앞으로 심을 꽃들의 모습, 놓을 예정인 작은 벤치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42년 전이 떠올랐다. 도영이 그려준 정원 설계도. 내 꽃집 정원은 내가 만들어줄게. 그때의 약속이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다른 형태로 다른 시간에 하지만 결국 이루어지는 약속. 정희는 그림을 그리며 작게 웃었다. 인생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을지도 모른다고. 한편 도영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차 안에서 오늘 일을 되짚어봤다. 정희와 함께 흙을 만지고 화분을 정리하고 작은 정원을 계획하는 시간들이 즐거웠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누군가와 뭔가를 함께 만드는 기쁨.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정희라는 사실이 더욱 특별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딸 수아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아빠, 어디 갔다 오세요? 일하러 갔다 왔지. 무슨 일요? 도영은 잠시 망설였다. 수아에게 정희 이야기를 해야 할까? 아직 뭐라고 설명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았다. 화단 정리하는 일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었는데. 수아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점심도 먹고 추가 작업도 있어서 그래. 도영은 얼버무렸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 말하는 것도 아니었다. 수아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뭔가 밝아 보였다. 그것이 더 불안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20년 넘게 아버지 곁을 지켜온 수아였다. 아버지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에게서 느껴지는 변화가 심상치 않았다. 수아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내일은 아버지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도영은 방에 들어가 오늘 정희와 함께 그린 정원 설계도를 봤다.
작은 수첩 한 페이지에 그려진 간단한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정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대학 축제 때 교정에서 근처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 젊은 두 사람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도 상처도 없었다. 그저 사랑하고 꿈꾸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시절. 도영은 그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예순이 넘은 나이에 상처투성이인 마음으로 그래도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아가 이해해줄까? 엄마를 잃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딸이 아버지의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도영은 사진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아직은 꺼내놓기엔 이른 기억들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버릴 수도 없는 소중한 추억들이었다. 내일 다시 정희를 만난다. 함께 꽃을 심고 작은 정원을 완성할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했다. 섣부른 기대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고 싶었다. 우리는 흙을 나르며 말하지 못한 시간을 옮겼다. 도영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다. 셋째 날 아침 하늘이 흐렸다. 정희는 새벽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빗방울 몇 개를 느꼈다.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았다. 가게 문을 열고 꽃들을 정리하면서도 자꾸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영이 비 때문에 오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런 자신이 우스웠다. 고작 사흘째인데 벌써 그의 등장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니. 10시가 조금 넘어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도영의 트럭이 나타났다. 평소보다 조금 빨리 온 것 같았다. 비 때문에 서두른 것일까? 도영이 트럭에서 내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금방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이었다. 비 온다고 하더니 정말 오네요. 도영이 가게로 뛰어왔다. 들어오세요. 비 피하세요. 정희가 가게 문을 활짝 열었다. 도영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빗소리가 커졌다. 작은 꽃집 안에 두 사람만 있었다. 비는 점점 세게 내렸고 밖은 금세 어두워졌다. 가게 안은 꽃향기로 가득했다. 따뜻한 차 드릴까요? 정희가 물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추우시잖아요. 정희는 가게 뒤편에 있는 작은 휴게 공간으로 갔다.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고 찻잔 2개를 꺼냈다.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도영은 가게 안을 둘러봤다. 작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공간이었다. 꽃들이 종류별로 물통에 꽂혀 있고 포장지와 리본들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작은 그림 몇 점이 걸려 있었다. 수채화로 그린 꽃 그림들이었다. 이 그림들 직접 그리신 건가요? 네. 심심할 때 그려요. 정희가 차를 들고 와서 대답했다. 정말 잘 그리시네요. 역시 미술 교사셨구나 싶어요. 옛날 일이에요. 정희는 차를 건네며 작은 의자 하나를 더 꺼냈다. 가게 안에는 의자가 2개밖에 없었다. 평소에 손님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밖에서는 비소리가 계속 들렸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 흘렀다. 미술교사 그만두신 게 언제예요? 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20년 전이요. 오래됐네요. 왜 그만두셨어요? 어제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셨는데. 정희는 차를 마시며 잠시 생각했다.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아직은 너무 무거운 이야기 같았다. 하지만 비 내리는 이 작은 공간에서는 뭔가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혼했어요. 정희가 담담하게 말했다. 아, 도영이 당황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거든요. 학부모였는데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20년이 지나서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저 그 아픔에 익숙해진 것 뿐이었다. 그래서 교사를 그만두셨나요?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 학부모 아이도 제 반이었고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데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남편의 배신, 동료들의 시선,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 모든 게 견디기 어려웠던 시간. 힘드셨겠어요. 도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걸 잃은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직업도 집도. 그런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견딘 게 아니라 그냥 살았어요. 죽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 20년이 지났더라고요. 도영은 정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그도 비슷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아내를 잃고 홀로 딸을 키우며 버텨온 시간들. 저도 비슷해요. 도영이 말했다. 네, 저도 아내를 잃었거든요. 정희가 고개를 들었다. 도영의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다. 언제요? 한 15년 전에요. 수아가 20살 때였어요. 아파서. 아니요. 도영이 잠시 말을 멈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여전히 어려웠다.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희는 숨이 막혔다.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자신의 이혼 상처보다 훨씬 깊고 아픈 상처가. 집사람은 원래 밝은 사람이었어요. 웃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제가 다치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릎 다치시고 나서요? 네. 교사직을 잃고 수입이 불안정해지고 선희가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씩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어요. 저는 몸이 아파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정희는 조용히 들었다. 말을 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때부터 집사람이, 아니, 선희가 우울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병원에 가자고 해도 괜찮다고 하고. 도영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선희가 없더라고요. 강에서 찾았어요. 정희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수아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요. 하지만 아직도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져요. 그리고 저를 너무 걱정해요. 당연하죠. 아빠까지 잃을까봐 무서운 거겠어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수아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저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도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스며 있었다. 정희는 도영을 바라봤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굽어 있었다. 15년 동안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것이었다. 그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네. 부인분이 돌아가신 것도 수아 씨가 결혼 안 하는 것도 당신 탓이 아니라고요. 도영이 고개를 들어 정희를 봤다. 저 때문에 선희가. 아니에요. 우울증은 병이에요. 누구 탓이 아니라 그냥 병인 거예요. 감기처럼, 몸살처럼.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제가 건강했다면, 제가 더 잘했다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더 좋은 아내였다면, 내가 더 예뻤다면, 내가 더 현명했다면 남편이 바람 안 피웠을 거라고. 정희도 자신의 상처를 꺼내 놓았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만 책임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한 선택까지 내 탓으로 만들면 안 되더라고요. 도영은 정희의 말을 듣고 있었다. 15년 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다. 그리고 수아 씨가 결혼 안 하는 것도 그의 선택이에요. 아빠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꿈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아픈 건 함께 아파하고 무거운 건 함께 들어요. 그게 가족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도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가게 안은 따뜻했다. 두 사람의 아픈 이야기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 아픔이 외롭지 않았다. 정희는 일어나서 진열대로 갔다. 그리고 작은 촛불 하나를 꺼내 불을 켰다. 촛불을 진열대 한가운데 놓았다. 뭐 하세요? 도영이 물었다. 예전에 성당에서 배운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촛불을 켜는 거. 아, 그런 의미구나. 선희 씨를 위해서요. 그분도 평화로우셨으면 좋겠어요. 도영은 촛불을 바라봤다. 작은 불꽃이 흔들리며 타고 있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누군가가 선희를 기억해주고 위해주는 마음이 고마웠다. 고맙습니다. 저도 위로받았어요. 혼자 아픈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사람은 촛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각자의 아픈 기억들을 애도하는 시간이었다. 한참 후 비소리가 조금 작아졌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정희가 물었다. 뭐가요? 마음이요. 아직도 많이 아프세요? 도영은 잠시 생각했다. 예전보다는 덜해요.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가. 그런데 여전히 행복해도 되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행복해도 되나요? 네. 혼자 웃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할 때 선이 생각이 나요. 내가 행복해도 되나 하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을 이해했다. 저도 그래요. 가끔 좋은 날이 있으면 미안해져요. 혼자만 잘 사는 것 같아서. 누구한테 미안한데요? 글쎄요. 과거의 제 자신한테? 아니면 그때 상처받았던 제 자신한테? 두 사람이 작게 웃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정희가 말했다. 저도요. 이런 이야기 해본 지 오래됐어요. 수아 씨한테는 안 하세요? 못하겠어요. 그 애도 힘들어 할 텐데. 언젠가는 해야겠지만요. 그러게요. 밖에서 비소리가 더 작아졌다. 이제 그칠 것 같았다. 비가 그쳐가네요. 도영이 창문을 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그럼 오늘도 작업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꽃 심기로 했잖아요. 두 사람이 일어났다. 촛불은 그대로 놔두었다. 계속 타고 있게 하려고. 비가 그치자 다시 작은 정원으로 나갔다. 어제 정리해둔 화분들에 흙을 넣고 꽃을 심기 시작했다. 정희가 가게에서 꽃들을 가져왔다. 사계절 피는 꽃들로 골랐다. 펜지, 비올라, 장미, 라벤더. 이 꽃들 좋네요. 도영이 꽃들을 보며 말했다. 올해 피는 꽃들로 골랐어요. 지속 가능한 정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속 가능한 관계도 만들어야겠네요. 도영의 말에 정희가 놀랐다. 관계라는 말이 갑자기 나와서. 관계요? 아, 정원을 함께 가꾸는 관계 말이에요. 도영이 당황하며 설명했다. 아, 그런 뜻이었구나. 정희도 당황했다. 순간 다른 의미로 들렸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으며 꽃 심기를 계속했다. 화분에 흙을 넣고 꽃을 심고 물을 주는 작업이 이어졌다.
손에 흙이 묻었지만 상관없었다. 오히려 흙의 촉감이 좋았다. 이렇게 같이 뭔가 만드는 게 언제만이지. 정희가 중얼거렸다. 저도요. 수아가 어렸을 때 같이 화분 심어본 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딸이랑은 어때요? 요즘도 같이 시간 보내세요? 글쎄요. 수아가 워낙 바빠서 사회복지사 일이 힘들거든요. 착한 이라는 딸이네요. 너무 착해요. 자기보다 남을 더 챙기고. 도영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자랑이 섞여 있었다. 오후 내내 두 사람은 작은 정원을 가꿨다. 화분마다 다른 꽃을 심고 물을 주고 위치를 조정하고 작은 공간이었지만 정성을 들이니 제법 그럴듯한 정원이 되었다. 해가 질 무렵 작업이 끝났다. 두 사람은 뿌듯한 마음으로 완성된 정원을 바라봤다. 예쁘네요. 정희가 말했다. 네. 우리가 만든 거라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두 사람 모두 그 말이 좋았다. 정원에 벤치를 놓을까요? 도영이 제안했다. 벤치요? 작은 벤치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게. 좋은 생각이에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직접 만드세요? 목공도 조금 할 줄 알거든요. 정희는 감탄했다. 이 사람은 무엇이든 할 줄 아는 것 같았다. 그럼 벤치를 가져와 주세요. 네. 그럴게요. 도영이 도구들을 정리하며 말했다. 그런데 정희 씨. 네. 오늘 이야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도요. 혼자 간직하고 있던 이야기였는데 누군가한테 털어놓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였는데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다. 서로의 상처를 나눈 후라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도영의 트럭이 떠나고 정희는 혼자 가게를 정리했다. 진열대 위의 촛불은 아직 타고 있었다. 작은 불꽃이 따뜻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정희는 촛불을 보며 생각했다. 오늘 도영과 나눈 이야기들이 마음에 남았다. 그의 아픔, 그의 죄책감, 그리고 그것을 혼자 견뎌온 시간들. 자신도 비슷했다. 이혼의 상처, 혼자 살아온 시간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그 아픔을 나누어 가졌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 괜찮은 걸까? 60살에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도 되는 걸까? 정희는 촛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갔다. 오늘 하루가 길고 지냈다. 마음도 무겁고 가벼웠다. 아픈 이야기를 나누어서 무겁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서 가벼웠다. 한편 도영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오늘 정희와 나눈 대화가 계속 떠올랐다. 선희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건 처음이었다. 수아에게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정희의 말이 마음에 남았다. 혼자 짊어지지 말라는 말,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었다. 자신에게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 아내를 지키지 못한 남자에게,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비개인 후 며칠이 흘렀다. 도영과 정희는 매일 만나 작은 정원을 가꾸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시간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함께 흙을 만지고 꽃에 물을 주고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는 일상이 익숙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희가 무거운 화분을 옮기려다 비틀거렸다. 도영이 재빨리 달려가 화분을 받쳤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겹쳤다. 괜찮아요? 도영이 정희의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봤다. 정희의 뺨에 흙이 묻어 있었다. 네, 괜찮아요. 정희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도영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도영이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정희의 뺨을 닦아주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이제 됐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다. 42년 전 젊었던 시절의 기억이 겹쳐졌다. 그때도 이렇게 가까이서 서로를 바라봤었다.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다. 도영이 먼저 거리를 두며 물러섰다. 화분이 너무 무거우니까 저한테 말씀하세요. 네, 알겠어요. 어색한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싫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두근거렸다. 며칠 후 정희는 도영이 늘 같은 옷을 입고 오는 것을 발견했다. 낡은 작업복에 해진 운동화. 옷은 깨끗했지만 오래된 것들이었다. 도영 씨, 새 작업복 하나 장만하세요. 이거면 충분해요. 그래도 너무 낡았잖아요. 정희는 며칠 고민하다가 결심했다. 시내에 나가서 작업복 한 벌을 샀다. 도영의 체형을 가늠해서 적당한 사이즈로 골랐다. 진한 남색 작업복이었다. 다음 날 도영에게 건넸다. 이거 받으세요. 뭐예요? 작업복이요. 제가 샀어요. 도영이 당황했다. 이걸 왜? 매일 일 도와주시는데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하지만 이런 건 부담스러우면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갚으셔도 되고요. 도영은 작업복을 받으며 마음이 복잡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옷을 사준 것이 언제만이었을까? 정말 고마워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희도 마음이 떨렸다. 남자를 위해 옷을 사는 것이 20년 만이었기 때문이었다. 도영이 새 작업복을 입고 온 날 정희는 그가 한결 단정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마음속으로 잘 어울린다고 중얼거렸다. 또 다른 날 도영은 정희가 늘 같은 점심을 먹는 것을 봤다. 편의점에서 사온 간단한 김밥이나 샌드위치였다. 매일 그런 걸로 점심을 때우세요? 혼자 먹는 거라 대충 해요. 그래도 너무 성의 없는 것 같은데. 도영은 그날 집에서 도시락을 싸왔다.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었다. 이거 드세요. 도영 씨가 만든 거예요? 네. 수아한테 배웠어요. 정희는 감동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준 것도 오래만이었다. 맛있어요. 정말요? 네. 정말 맛있어요. 도영이 환하게 웃었다. 정희의 맛있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졌다. 그날부터 도영은 종종 도시락을 싸왔다. 정희도 가끔 근처 빵집에서 산 빵을 나누어 먹었다. 함께 먹는 점심시간이 두 사람 모두에게 소중해졌다. 어느 날 오후 정희는 도영이 무릎을 자주 만지는 것을 봤다.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눈치챌 수 있었다. 무릎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요. 거짓말 마세요. 보면 알아요. 정희가 가게에서 무릎 보호대를 가져왔다. 새 제품이었다. 이거 쓰세요. 어디서 났어요? 제가 샀어요. 도영 씨 무릎 보호대 너무 낡았잖아요. 도영의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의 작은 아픔까지 살피는 정희의 마음이 고마웠다. 정희 씨는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친구니까요. 친구? 네. 좋은 친구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것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비가 오는 날이 있었다. 도영이 작업을 일찍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비가 너무 세게 내렸다. 조금 기다렸다 가세요. 정희가 말했다. 괜찮아요. 차로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너무 많이 와요. 정희는 우산을 하나 꺼냈다. 이거라도 쓰고 가세요. 정희 씨는 어떻게 집에 가요? 저는 차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도영이 우산을 받으며 정희의 손에 살짝 손이 닿았다.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라 손을 뺐지만 그 짧은 접촉이 오래 기억에 남았다.
며칠 후 도영이 우산을 가져왔다. 깨끗하게 빨아서 말린 우산이었다. 고마웠어요. 별거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날 비 맞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두 사람이 우산을 주고받으며 다시 손이 스쳤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잠깐이었지만 따뜻한 접촉이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가며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도영이 말했다. 정희 씨, 네, 저희 이제 정말 친구가 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편해요. 저도요. 그런데 도영이 망설였다. 뭐예요? 수아가 언젠가는 알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걸. 정희의 가슴이 조금 무거워졌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무서워요. 수아 씨가 싫어할까 봐요? 네. 그리고 혹시 우리 사이가 어색해질까 봐도. 정희는 도영의 걱정을 이해했다. 자신도 같은 걱정이 있었다. 그때 가서 생각해요. 지금은 이 시간이 좋으니까. 네. 지금이 좋아요. 두 사람이 노을을 바라봤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며칠 후 도영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다. 그날은 특별히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었다. 작은 정원에 마지막 꽃을 심고 정리정돈을 하느라 해가 질 때까지 일했다. 오늘 정말 많이 했네요. 정희가 만족스럽게 완성된 정원을 바라봤다. 네. 이제 제법 정원 같아요. 도영 씨 덕분이에요. 우리 함께 만든 거죠. 두 사람이 뿌듯한 마음으로 벤치에 앉았다. 며칠 전 도영이 직접 만든 벤치였다. 여기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정희가 말했다. 저도요.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고 싶어요. 정희의 말에 도영이 고개를 돌렸다. 정희도 도영을 바라봤다. 저도요. 도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졌다. 벤치 위에서 어깨가 스칠 듯 했다. 정희 씨. 네. 정희 씨를 만나서 정말 좋아요. 저도요. 처음엔 그냥 오래전 알았던 사람을 만난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특별한 분 같아요.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특별하다는 게 그냥 마음이 편하고 함께 있으면 따뜻해요. 도영의 고백이 조심스러웠다. 저도 도영 씨와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정말요? 네. 오랫동안 혼자였는데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만든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이 더 가까워졌다. 정희의 어깨에 도영의 어깨가 닿았다. 이래도 될까요? 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었다. 말없이 조용히.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다. 집에 들어서니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표정이 평소보다 더 심각했다. 아빠 앉으세요. 수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왜 그래? 어디 갔다 오셨어요? 화단 일한다고 했잖아. 정말 화단 일만 하셨어요? 수아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도영은 당황했다. 수아야, 왜 그래? 아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누구 만나고 계신 거죠? 수아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제부터 아버지를 따라가 봤기 때문이었다. 꽃집 앞에서 여자와 함께 일하는 모습을, 카페에서 함께 점심을 먹는 모습을 봤다. 도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빠, 대답해 주세요. 수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 도영은 소파에 앉으며 깊게 숨을 쉬었다. 언젠가는 해야 할 대화였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작될 줄은 몰랐다. 수아야, 앉아라. 아빠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수아는 서 있었다. 팔을 가슴 앞으로 모으고 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신문하는 것 같은 자세였다. 그분, 아는 사람이야. 누구요? 대학 때 같이 다닌 사람. 그래서요? 수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냥 우연히 다시 만났어. 그래서 매일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도영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사실 자신도 정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일을 같이 하고 있어. 무슨 일요? 작은 정원을 만드는 일. 그게 다예요? 도영은 점점 압박감을 느꼈다. 수아야, 왜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야? 따지는 게 아니라 걱정되는 거예요. 수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뭐가 걱정되는데? 아빠가 또 다치실까 봐요. 수아의 마지막 말은 거의 울음 섞인 소리였다. 도영은 그제야 딸의 마음을 이해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아야,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제가 다 봤어요. 혼자 우시고 밤마다 잠 못 이루시고 그런 아빠 보면서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빠마저 저를 두고 가시면 어떡하나 싶어서 매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계속 아빠 곁에 있는 거예요. 도영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수아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니.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을 만나시면 그 사람이 떠나면 아빠는 또 어떻게 될까요? 수아야, 그런 일은 엄마도 처음엔 좋았잖아요. 사랑한다고 하시고 행복하다고 하시고 그런데 결국엔 수아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기 싫었다. 도영은 일어나서 딸을 안으려고 했다. 하지만 수아는 뒤로 물러섰다. 저는 더 이상 아빠가 아파하는 걸 볼 수 없어요. 수아야, 들어봐. 싫어요.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수아는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도영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선의를 잃었을 때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 수아 앞에서는 강한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무너져 내렸다. 그런 자신을 수아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희를 만난 이후 달라진 자신도 느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깨어나고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도 생겼다. 그것도 포기해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도영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밤새 잠을 설쳐서였다. 수아는 이미 출근한 후였다. 식탁 위에 간단한 메모만 남겨져 있었다. 아빠, 아침 챙겨 드세요. 도영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집을 나섰다. 오늘도 정희를 만나기로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어제 수아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꽃집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벌써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다. 도영은 트럭에서 내렸다. 도영의 얼굴에는 평소의 밝음이 없었다. 정희가 알아챘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았다. 대화가 어색했다. 어제까지는 그렇게 자연스러웠는데 오늘은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다.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영은 잠시 망설였다. 수아와의 일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정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집에서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딸 때문인가요? 정희의 추측이 맞았다. 도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아세요? 어제 저희가 이야기한 거 혹시 딸분이 알게 된 건 아닌가요?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가 알더라고요.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걸.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만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정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니 마음이 무거웠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네. 딸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아버지가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불안할 거예요. 정희는 수아의 마음을 이해했다. 자신에게도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가 재혼했을 때의 복잡한 감정을 기억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희가 물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도영의 대답이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말없이 정원을 바라봤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희망으로 가득했던 작은 공간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다. 정희 씨, 네.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정희가 놀라서 도영을 봤다. 갑자기 왜요? 제대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수아와도 정희 씨와도. 수아 씨와요? 네. 수아도 만나보고 정희 씨도 만나보고. 그래야 이 상황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수아를 만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하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이었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저희 집에서 저녁을 같이 드시는 건 어떨까요? 집에서요? 네. 수아에게 정희 씨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정희는 긴장됐다. 도영의 딸을 만난다는 것, 그것도 집에서 저녁을 함께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가겠어요. 정희가 결심했다.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저녁 7시 정희는 작은 선물을 들고 도영의 집을 찾았다. 케이크 가게에서 산 작은 케이크였다. 만남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다. 아파트 앞에서 호수를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문이 열렸다. 도영이 나타났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집안은 생각보다 작았다. 작은 거실과 부엌, 방 2개가 전부인 것 같았다.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거실 소파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수아였다. 정희보다 훨씬 젊었지만 표정은 어른스러웠다. 아니, 경계하는 표정이었다. 수아야, 인사해. 도영이 말했다. 수아가 일어나서 정희에게 인사했다. 목소리는 차갑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수아 씨죠? 아버지께 많이 들었어요. 정희도 정중하게 인사했다. 케이크 가져왔어요. 같이 드세요. 정희가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다. 수아는 받지 않았다. 도영이 대신 받았다.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세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었다. 저녁 준비할게요. 도영이 부엌으로 갔다. 정희와 수아만 거실에 남겨졌다. 차 드릴까요? 수아가 형식적으로 물었다. 괜찮아요. 그냥 앉아 계세요. 수아도 부엌으로 갔다. 정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다. 어린 수아와 도영, 그리고 한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사진 속의 선희 씨는 정말 밝고 예쁜 사람이었다. 정희는 사진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집에는 여전히 선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자신이 여기에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도영과 수아가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도 들렸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수아의 목소리가 여전히 차가웠다. 30분 후 저녁 준비가 끝났다. 간단한 한식이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몇 가지. 많이 준비 못했어요. 도영이 미안해했다. 아니에요. 충분해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다. 도영이 가운데, 정희와 수아가 마주보고 앉았다. 맛있게 드세요. 도영이 말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다. 맛있어요. 수아가 만든 거예요. 도영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요리 잘하시네요. 정희가 수아에게 말했다. 하지만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식사는 거의 침묵 속에서 이어졌다. 도영만 간간히 말을 걸었지만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다. 정희 씨가 꽃집 하신다고 했죠? 수아가 갑자기 말했다. 네. 20년째 하고 있어요. 혼자 하세요? 네. 힘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가족은 없으세요? 수아의 질문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수아야. 도영이 말렸지만 수아는 계속했다. 결혼은 하셨어요? 했었어요. 이혼했고요. 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왜 이혼하셨어요? 수아야, 그만해. 도영이 더 강하게 말렸다. 괜찮아요. 정희가 말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혼하신 거예요? 네. 그럼 사랑이 별거 아니네요. 수아의 말이 날카로웠다. 수아야. 도영이 화를 냈다. 사실이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결국 헤어지고 엄마도 그랬고 이분도 그랬고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왜 또 아빠한테 다가오세요? 아빠가 아파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수아야, 그만해. 도영이 일어섰다. 왜요? 틀린 말이에요? 사랑은 결국 상처만 남기잖아요. 수아도 일어서며 소리쳤다. 엄마가 왜 돌아가셨는지 잊었어요? 사랑 때문에 아파서 견디지 못해서 떠나신 거잖아요. 수아야. 사랑은 결국 우리를 버렸잖아요. 그런데 왜 또 그런 걸 시작하려고 해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다. 정희는 가만히 앉아서 수아의 말을 들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때로 상처를 남겼다.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수아도 그런 것을 목격했다. 미안해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네. 수아 씨 말이 맞아요. 사랑은 때로 상처를 남기죠. 수아가 당황했다. 반박할 줄 알았는데 동의하다니. 저도 상처받았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고 그때는 정말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런데 왜 아빠한테? 아버지를 만난 건 우연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옛날 사람을 만난 것뿐이었어요. 정희가 수아를 바라봤다. 하지만 며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걸. 그래서 아빠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희의 대답이 단호했다. 저는 아버지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돈도, 결혼도, 미래에 대한 약속도. 그럼 뭘 원하세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같이 정원 가꾸고, 같이 차 마시고, 서로의 이야기 들어주고.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수아 씨가 걱정하는 게 이해돼요. 사랑은 때로 사람을 아프게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혼자 살 수는 없어요. 왜 없어요? 사람은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거든요. 서로 기대고 위로하고 함께 견뎌내야 해요.
수아는 정희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다. 예상했던 대답과 달랐다. 그리고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혼자 딸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분이 남은 인생을 계속 혼자 사시는 게 맞는지. 그건 아빠가 선택할 일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딸의 반대 때문에 선택의 기회조차 없다면 그것도 불공평하죠. 정희의 말에 수아는 할 말이 없었다. 도영은 두 여자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다. 정희의 말이 고마웠지만 수아의 마음도 이해했다. 수아야. 도영이 딸에게 말했다. 나도 무서워.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혼자 살 수는 없어. 아빠, 엄마 일은 내 탓이 아니라고 정희 씨가 말해줬어.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내 꿈도 포기하고 그런 모습 보는 게 더 괴로워.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너도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가정을 꾸릴 권리가 있어. 아버지와 딸이 서로를 바라봤다. 오랫동안 쌓인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정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먼저 갈게요. 아니에요. 아직. 도영이 말렸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가족끼리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정희는 수아에게 인사했다. 수아 씨,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아버지 걱정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드릴게요. 저는 아버지를 아프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정희는 현관으로 향했다. 도영이 따라왔다. 정희 씨, 괜찮아요. 수아 씨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을 주세요. 수아 씨도 저도. 정희는 문을 열고 나갔다. 도영은 그 뒤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딸이 걱정되어 집에 남았다. 아파트를 나온 정희는 한참을 걸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수아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랑은 결국 상처만 남긴다는 말, 사랑은 결국 우리를 버린다는 말. 틀리지 않았다.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 그런데 도영을 만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누군가와 무언가를 함께 만드는 기쁨. 하지만 그것이 이기적인 것일까? 자신의 외로움 때문에 도영과 수아의 평화로운 일상을 흔드는 것일까? 정희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혼자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수아가 받아들일 때까지는 기다려야 했다. 한편 집에 남은 아버지와 딸은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수아야. 네. 정희 씨는 좋은 분이야.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반대한다면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수아가 말했다. 하지만 아빠가 또 아파하시면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도영은 딸을 안고 싶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다. 언제부터 이렇게 서먹해진 걸까? 식탁 위에는 정희가 가져온 케이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무도 먹지 않은 케이크, 함께 먹지 못한 저녁. 사랑의 자리는 따뜻했지만 누군가에겐 아직 너무 뜨거웠다.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집에서 오늘 일어난 일들을 되새기며 긴 밤을 보냈다. 어젯밤 일이 있은 후 이틀 동안 도영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희는 가게 문을 열고 평소처럼 꽃을 정리하면서도 자꾸 밖을 내다봤다. 익숙한 트럭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20년 동안 그래왔듯이. 하지만 며칠 함께했던 시간이 없어지니 가게가 더 적막하게 느껴졌다. 셋째 날 오전
정희는 작은 정원으로 나갔다. 도영이 만들어준 벤치가 그대로 있었다. 화분들에 심은 꽃들도 싱싱했다. 하지만 뭔가 미완성된 느낌이었다. 정희는 벤치에 앉아 정원을 바라봤다. 혼자 앉아 있으니 벤치가 너무 컸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을 수 있게 만든 벤치였기 때문이다. 그때 현주가 나타났다. 이모, 웬일이에요? 혼자 앉아서 뭐해요? 그냥 좀 쉬고 있어. 현주가 정희 옆에 앉았다. 요즘 조경 기사님 안 보이는데 어디 가셨어요? 모르겠어. 일이 있나 봐. 정희는 대충 둘러댔다. 이상하네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매일 오셨는데. 현주는 방송 일을 하는 사람다운 직감이 있었다. 이모,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없어. 거짓말. 이모 표정 보니까 뭔가 있었어요. 현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딸이 반대한다고 했어. 정희가 결국 털어놓았다. 딸이요? 조경 기사님 딸이? 응. 만나지 말라고 하더라. 왜요? 아버지가 다칠까봐. 현주는 잠시 생각했다. 이해되긴 해요. 딸 입장에서는. 나도 이해해. 그런데 이모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기다려보지 뭐. 언제까지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기다린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이모, 제가 보기엔 너무 조급해 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사랑이 꼭 연인이어야 하나요? 현주의 말에 정희가 고개를 돌렸다. 무슨 뜻이야? 동반자로 시작해도 되잖아요. 연인이나 부부가 아니라 그냥 좋은 친구로. 친구? 네. 같이 정원 가꾸고 같이 차 마시고 서로 이야기 들어주는 사이. 거기서 시작하면 안 될까요? 현주의 제안이 새로웠다. 그러면 딸분도 덜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정희는 생각해봤다. 연인이 아닌 동반자, 사랑이 아닌 우정, 그런 것도 가능할까?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정리되나? 정리할 필요 없어요. 마음은 마음대로 두고 관계는 천천히 만들어가는 거죠. 현주는 자신만의 철학이 있었다. 이모, 사랑은 장면이 아니라 관계의 시간이에요. 무슨 뜻이야? 드라마틱한 고백이나 로맨틱한 순간보다는 매일매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정희는 현주의 말을 곱씹어 봤다. 관계의 시간, 함께 보내는 평범한 시간들. 그 순간 익숙한 트럭 소리가 들렸다. 정희의 가슴이 뛰었다. 도영이 트럭에서 내렸다. 사흘만이었다. 조금 야위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도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정희도 조심스럽게 답했다. 현주가 분위기를 읽고 일어섰다. 저는 가볼게요. 이모, 제 말 생각해 보세요. 현주가 떠나고 도영과 정희만 남았다. 앉으세요. 정희가 벤치를 가리켰다. 도영이 한쪽 끝에 앉았다. 정희도 반대편 끝에 앉았다. 가운데 빈 공간이 있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도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냥 평소처럼요. 도영 씨는요? 저도 그냥.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아는 어때요? 정희가 물었다. 복잡해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당연하죠. 정희 씨 생각은 어떠세요? 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는 현주의 말을 떠올렸다. 동반자, 관계의 시간. 우리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네. 연인이 되려고 서두르지 말고 그냥 친구로 지내면 어떨까요? 도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친구요? 네. 같이 정원 가꾸고 같이 차 마시고 그런 사이. 그럼 우리 마음은요? 정희가 웃었다.
도영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마음은 마음대로 두고요. 관계는 천천히. 그게 가능할까요? 해보는 거죠. 실패하면 말고. 도영도 작게 웃었다. 그럼 우리는 연인이 아니라 동반자? 네. 서로의 쉼이 되어주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다. 어젯밤의 무거움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그런데 정원은 계속 가꿀 거죠? 정희가 물었다. 당연히요. 이제 절반도 안 끝났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작은 길을 내면 어떨까요? 화분 사이로 걸을 수 있게. 도영이 정원을 살펴보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정원을 둘러봤다. 어떻게 길을 낼지, 어디에 무엇을 더 심을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대화가 자연스러워졌다. 연인도 아니고 남남도 아닌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다. 1시간 후 도영이 무릎을 툭툭 치며 일어났다. 그런데 다리 한쪽에 통증이 시작된 것이다. 많이 아파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요즘 더 아픈 것 같아요. 날씨 때문인가? 병원에 가보셨어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서. 정희는 도영의 무릎을 보았다. 무릎 보호대를 차고 있었지만 걸을 때마다 아픈 티가 났다. 그래도 검사는 받아보셔야죠. 혼자 가기 싫어서 계속 미뤘어요. 그럼 제가 같이 가요. 정희의 말에 도영이 놀랐다. 괜찮아요. 혼자 가면 불안하잖아요. 검사 결과도 혼자 듣기 어렵고. 하지만 정희 씨가 굳이. 동반자니까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동반자는 아플 때 같이 병원도 가는 거예요. 도영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일들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니. 그럼 내일 같이 가볼까요? 네. 제가 병원 예약해 둘게요.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때 건너편에서 차 한 대가 멈췄다. 수아였다. 며칠째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다. 수아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아버지와 정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바라봤다. 전에보다는 거리감이 있어 보였다. 연인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친구 같은 느낌이었다. 수아는 잠시 지켜보다가 차를 몰고 갔다.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보다는 화가 나지는 않았다. 다음 날 정희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도영도 이미 와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긴장돼서 잠이 안 왔어요. 검사가 뭐 대수라고. 정희가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자신도 긴장됐다. 정형외과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 환자들이 많았다.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었다. 여기 사람들 보니까 우리도 나이 들었구나 싶어요. 도영이 중얼거렸다. 당연히 나이 들었죠. 60 넘었는데. 그런데 마음은 아직 젊은 것 같아요. 마음은 늘 젊어요. 몸만 늙는 거지.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하며 기다렸다. 최도영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다. 들어가세요. 정희가 말했다. 같이 들어가요. 가족이 아닌데. 동반자라고 하세요. 도영이 정희의 손을 잡았다. 잠깐이었지만 따뜻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젊은 의사가 앉아 있었다. 어디가 아프신가요? 무릎이요. 오래된 부상인데 요즘 더 아픈 것 같아서. 의사가 도영의 무릎을 살펴봤다. 누르기도 하고 구부려 보기도 했다. MRI 찍어봐야겠네요. 연골 상태를 확인해야겠어요. 심각한 건가요? 정희가 대신 물었다.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오래된 부상이면 연골이 많이 닳았을 수 있어요. MRI 촬영실로 가는 길, 도영이 불안해했다.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정희가 위로했지만 자신도 걱정됐다.
MRI 촬영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다.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다. 커피 마실까요? 정희가 제안했다. 병원 1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다. 무서워요. 도영이 솔직하게 말했다. 뭐가요? 혹시 수술해야 한다거나 더 심각한 병이라고 하면 그래도 알아야죠. 모르고 지내는 것보다. 그렇긴 하지만 정희는 도영의 손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무슨 결과가 나오든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정희 씨, 동반자잖아요. 함께 들어요. 도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던 두려움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게 고마웠다. 1시간 후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다.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설명했다.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그리고 반월상 연골에 파열도 있고 심각한가요? 지금 당장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관리를 잘해야 해요. 어떻게 관리하죠? 물리치료 받으시고 무리한 운동은 피하세요. 그리고 체중 관리도 중요하고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었다. 3개월 후에 다시 오세요. 그때 상태 보고 치료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도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에요. 수술할 정도가 아니라니. 네. 관리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물리치료는 어디서 받을까요? 근처에 좋은 곳이 있을 거예요. 정희가 도영의 어깨를 토닥였다. 걱정 많이 했죠? 네. 혼자 오려고 했으면 더 무서웠을 거예요. 앞으로는 혼자 오지 마세요. 계속 같이 가주실 거예요? 동반자니까요. 두 사람이 웃으며 병원을 나왔다.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검사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분위기가 밝았다. 그런데 물리치료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매일 가야 하나? 일주일에 3번 정도? 도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혼자 가기 어려우면 제가 같이 가요. 매번 어떻게? 가게는 저녁에도 열어요. 오후에 시간 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정희의 배려에 도영이 감동했다. 정말 고마워요. 친구니까요. 친구? 아, 동반자니까요. 두 사람이 웃었다. 오후에 가게로 돌아와서 물리치료 병원을 알아봤다. 근처에 평이 좋은 곳이 있었다. 내일 예약해 볼까요? 네. 그러면 좋겠어요. 도영이 무릎에 손을 올렸다. 이제 제대로 치료받으니까 나아질 거예요. 네. 정원 가꾸는 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하면 되죠. 서두를 필요 없어요. 정희의 말에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보니 우리도 서두르지 않기로 했죠. 네. 꽃이 피는 속도대로. 꽃이 피는 속도요? 꽃은 억지로 빨리 피울 수 없어요. 제때가 되면 피는 거죠. 정희가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억지로 서두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도영도 정원을 바라봤다. 며칠 전에 심은 꽃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속도를 버리고 숨을 고르는 법을 배우는 거군요.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정원을 바라봤다. 서두르지 않는 시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 수아는 아버지가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오는 것을 봤다. 아빠,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병원 갔다 왔어. 병원요? 어디 아프세요? 수아가 놀라서 물었다. 무릎 검사 받았어. 별거 아니래. 혼자 가셨어요? 도영이 잠시 망설였다. 정혜 씨가 같이 가줬어. 수아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왜 저한테는 말 안 하시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분이 같이 가는 건 괜찮고요? 도영이 딸을 바라봤다. 수아야, 우리는 연인 사이가 아니야. 네.
그냥 좋은 친구, 서로 도와주는 사이. 수아는 아버지의 말을 곱씹어 봤다. 연인이 아니라 친구? 그럼 결혼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없어. 그냥 혼자 있기 외로워서 같이 시간 보내는 정도야. 수아는 조금 안도했다. 결혼이나 재혼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친구 관계라면 조금 다를 수 있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뭘?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알겠어. 도영은 딸의 걱정을 이해했다. 하지만 정희와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수아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아버지가 연인을 만드는 것보다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덜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도영도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무릎 검사 결과도 나쁘지 않았고 정희와의 관계도 새로운 방향을 찾았다. 정희 역시 마음이 가벼웠다. 연인이 되기 위해 서두르지 않기로 한 것이 오히려 자유로웠다. 마음은 그대로 두고 관계는 천천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우리는 속도를 버리고 숨을 고르는 법을 배웠다. 세 사람 모두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급하지 않은 사랑, 서두르지 않는 관계. 그것이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동반자로 지내기로 한 후 2달이 흘렀다. 정희와 도영은 서두르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아서 도영의 무릎 상태가 많이 나아졌다. 작은 정원도 계절이 바뀌면서 더욱 풍성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수아가 꽃집에 나타났다. 정희는 깜짝 놀랐다. 그 불편했던 저녁 식사 이후 2달 동안 수아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안녕하세요. 수아가 먼저 인사했다. 예전보다 표정이 부드러워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정희도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물리치료 받으러 가셨어요. 1시간 후에 오실 거예요. 그럼 잠깐 기다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정희는 수아를 가게 안으로 안내했다. 수아는 가게 안을 둘러봤다. 깔끔하게 정리된 꽃들, 벽에 걸린 수채화들. 직접 그리신 거예요? 수아가 그림들을 가리켰다. 네. 심심할 때 그려요. 잘 그리시네요. 고마워요. 차 드릴까요? 네. 정희는 차를 끓이며 수아가 온 이유를 궁금해했다. 분명히 할 말이 있을 것이었다. 이걸 드려도 될까요? 수아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정희가 받아보니 손목 보호대였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가 요즘 손목도 아프다고 하셔서 정원 일 때문에 무리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고마워요. 정희는 수아의 마음을 읽었다. 직접 아버지께 주기는 어색하고 그렇다고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없어서 자신을 통해 전하려는 것 같았다.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어요? 수아가 물었다. 네. 물리치료 받으신 후로 많이 나아지셨어요. 다행이에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있었다. 수아 씨도 참 좋은 딸이세요. 정희가 말했다. 저요? 아버지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수아는 잠시 말이 없었다. 제가 그날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상처드렸을 텐데.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수아 씨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아버님이요? 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다른 분과 재혼하셨어요. 수아가 관심을 보였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외로우시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어머니 자리에 다른 분이 오신다는 게. 정희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처음엔 정말 싫었어요. 그분이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아버지도 혼자서는 외로우신구나 하고. 수아는 정희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분이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린다면 그것도 사랑이구나 싶었어요. 지금도 잘 지내세요? 네.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수아는 생각에 잠겼다. 자신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수아 씨, 네. 저는 아버지와 연인 관계가 아니에요. 수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그냥 좋은 친구. 서로 외로울 때 함께 있어주는 사이예요. 정말요? 네. 결혼이나 그런 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수아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의외였다. 그럼 왜?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요.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만들고 이야기 나누는 게 좋더라고요. 정희의 설명이 솔직했다.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세요? 그런 것 같아요. 둘 다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어서 수아는 자신이 오해했던 부분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 도영이 돌아왔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수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수아, 여기 왜? 아버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그냥 근처 지나가다 들렸어요. 도영은 딸과 정희가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다. 둘이 무슨 이야기했어? 여러 가지요. 수아가 대답했다. 아, 이거 드세요. 정희가 수아가 가져온 손목 보호대를 건넸다. 이게 뭐야? 수아 씨가 가져온 거예요. 아버지 손목 아프다고 하셔서. 도영이 딸을 바라봤다. 수아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게 고마웠다. 고마워, 수아야. 별거 아니에요. 수아가 쑥스러워했다. 그런데 정말 손목이 아팠어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조금요. 정원 일하다 보니까. 그럼 무리하지 마세요. 네. 세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2달 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아버지, 물리치료는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정희 씨가 같이 가줘서 꾸준히 받을 수 있었어. 그렇구나. 다행이에요. 수아는 정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수아가 일어섰다. 벌써? 도영이 아쉬워했다. 네. 일이 있어서요. 집에서 저녁 먹고 가면 안 되나? 괜찮아요. 다음에요. 수아가 정희에게 인사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좋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정희가 놀랐다. 수아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말 같았다. 네. 잘 챙길게요. 수아가 나간 후 도영이 물었다. 무슨 이야기 했어요? 여러 가지요. 수아 씨 좋은 분이에요. 수아가 뭐라고 하던가요? 아버지 걱정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졌어요. 도영이 기뻤다. 딸이 정희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정희 씨 덕분인 것 같아요. 제가 뭘 했다고. 수아가 마음을 열기 어려운 아이거든요. 그런데 정희 씨한테는 그러네요. 정희도 기분이 좋았다. 수아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날 저녁 수아는 집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다.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도영에게 말했다. 아빠, 응? 정희 씨 좋은 분이네요. 도영이 놀랐다. 갑자기 왜? 오늘 이야기해 보니까 아빠를 진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리고 미안해요. 뭐가?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한 것. 도영이 딸을 안고 싶었지만 참았다. 괜찮아. 내 마음 알아. 앞으로는 반대 안 할게요. 정말? 네.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뭔데?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시고. 도영이 웃었다. 알겠어. 그럴게.
그리고 저도 제 인생 살 거예요. 무슨 뜻이야? 결혼 생각해 볼게요. 도영이 깜짝 놀랐다. 정말? 네. 계속 아빠만 챙기고 살 수는 없잖아요. 수아야. 제가 제 삶을 살아야 아빠도 편하게 당신 삶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영은 딸이 이렇게 성숙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다. 고마워, 수아야. 별 말씀을요. 그 주말 작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수아가 정희에게 연락했다. 정희 씨, 시간 되시면 같이 점심 드실래요? 정희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뻤다. 물론이죠. 두 사람은 가게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기뻐요. 수아가 정희를 자세히 관찰했다. 차분하고 따뜻한 인상이었다. 정희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보세요. 아버지와 정말 연인 관계가 아니에요? 정희가 웃었다. 정말 아니에요. 그냥 좋은 동반자예요. 동반자요? 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수아는 그 말이 오히려 더 믿음직하게 느껴졌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내실 거예요?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그럴 생각이에요. 만약에 마음이 바뀐다면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때 가서 이야기해 볼게요. 수아 씨와 저와요? 네. 수아 씨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게요. 수아는 정희의 약속에 안도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아버지가 아프시거나 힘드실 때 연락해 주세요. 네. 혼자 감당하시지 말고 저도 도울 수 있게. 수아의 제안에 정희가 감동했다. 고마워요. 그렇게 할게요. 저도 제 삶을 살려고 해요. 어떤? 결혼 준비요. 정희가 놀랐다. 정말요? 축하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오래 사귄 사람이 있어요. 그렇구나. 좋은 분이신가 봐요. 네. 착한 사람이에요. 수아의 얼굴이 밝아졌다. 아버지는 아세요?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오늘 말할 예정이에요.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당연하죠. 수아 씨가 행복하면 아버지도 행복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서로에 대해, 도영에 대해, 미래에 대해. 그날 저녁 도영은 두 가지 소식을 들었다. 수아의 결혼 계획과 정희와 수아가 친해졌다는 것. 정말 결혼할 거야? 네. 정희 씨가 용기를 주셨어요. 정희 씨가 제 삶을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영은 정희에게 고마웠다. 며칠 후 세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작은 정원에서였다. 우리 정원 정말 예뻐졌네요. 수아가 감탄했다. 아버지와 정희 씨가 정성껏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함께 만든 거야. 도영이 뿌듯해했다. 벤치도 정말 편해요. 수아가 벤치에 앉았다. 아버지가 직접 만드셨어요. 정희가 자랑했다. 아버지 손재주 좋으시잖아요. 세 사람이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한가로운 오후였다. 이제 진짜 가족 같네요. 수아가 말했다. 가족? 도영이 물었다. 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요. 정희가 따뜻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 가족도 좋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도영도 동의했다. 그날 오후 근처 성당에서 작은 예배가 있었다. 세 사람이 함께 참석했다. 예배 후 신부님이 정원을 보고 감탄했다.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네요. 누가 만드셨어요? 저희가 함께 만들었어요. 정희가 대답했다.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 어떨까요? 네. 정원 개방 행사를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신부님의 제안이 새로웠다. 좋은 생각이네요.
도영이 찬성했다. 우리 정원을 이웃들과 나누는 거군요. 수아도 좋아했다. 일주일 후 작은 정원 개방 행사가 열렸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정말 예뻐요. 누가 만드셨어요? 여기 앉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다. 정희는 꽃을 나누어 주었고 도영은 정원 가꾸는 법을 알려주었다. 수아는 차를 끓여서 대접했다. 이런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한 이웃이 말했다. 그럼 정기적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정희가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찬성했다. 해질 무렵 행사가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정원은 더욱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수아가 말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보람 있네요. 도영도 만족했다. 우리가 만든 작은 정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줄 몰랐어요. 정희가 감동했다.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꽃은 늦게 피어도 결국 피었어요. 정희가 중얼거렸다. 우리도 그렇게. 도영이 맞장구 쳤다. 늦어도 괜찮다는 거네요. 수아가 웃었다. 늦은 게 아니라 제때예요. 정희가 말했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때인 거죠.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증명이 아니라 함께 남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지만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다. 이 시간이, 이 관계가, 이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기 때문이었다. 윤정이와 최도영, 그리고 수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꽃은 늦게 피어도 결국 피었다. 우리도 그렇게.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이혼이나 사별 후 혼자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혹시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사랑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윤정이처럼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오늘도 혼자구나라고 중얼거리고 계신다면, 최도영처럼 내가 행복해도 될까? 라는 질문에 스스로를 가두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를 드렸으면 합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외로움도 나이를 가리지 않듯이 말이죠. 정희와 도영이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연인이 아닌 동반자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정원을 가꾸듯 천천히 관계를 가꾸어가는 것도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수아가 깨달은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증명이 아니라 함께 남는 일이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누군가와 함께 남아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을 나누고 작은 기쁨을 함께 만들어 가세요. 혼자였던 시간이 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가족들, 자녀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수아처럼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부모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늦은 게 아니라 제때예요. 지금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때인 거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때입니다. 다시 사랑할 때입니다. 꽃이 피는데도 때가 있듯이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데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피어날 때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용기를 내어보세요. 작은 정원 하나 가꾸듯 새로운 관계 하나 가꾸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늦게 피는 정원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